대장의 피. 대기자의 시선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확인된 이번 총선, 언론들은 성난 민심을 제대로 전했을까요? 또 언론계 지형엔 문제가 없었을까요? 변상욱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재난보도 준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총선 전국에서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총평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글쎄요. 이번 선거는 우리가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릅니다만 그건 너무 높여주는 말이고 기성 언론들, 기성 대형 언론들이 거의 다수가 사실은 보수 정권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연히 결과를 보신 대로 나름대로 야당 편을 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했죠. 그쪽에서. 네. 근데 또 거기에 대고 언론은 뒤에서 표수로 따지면 사실 50대 45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났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뒤에 와서 또 난리를 치는데 네. 대통령 선거면 50대 45가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각 지역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생활권이라든가 생존과 관련된 공동 운명체로 묶여 있는 지역들마다 자기 대표를 뽑는 거예요. 네. 그거는 머리 숫자하고 그렇게 관련 있는 게 아닌데 끝나고도 물타기를 하는 레가시 언론들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일단 진단을 해주신 예.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언론들은 본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다고 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경찰, 검찰, 심지어는 사법부 판단까지도 그러니까 언론 관련 기관과 우리나라의 감찰 권력들까지도 뭔가 선거에 이렇게 덥석 뛰어드는 듯한 모습.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는 그 참 힘든 몸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포퓰리즘 선거운동을 펼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그러면 나름대로 진보, 개혁, 변혁을 원하는 다수 국민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언론이 필요한데 언론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결국 SNS를 총동원하고 페북, X 뭐 이런 거 유튜브, 구글 거기서 이제 선거운동을 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국적이 한국계 아니란 말입니다. 예. 외국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인 그렇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미디어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제일 심각한 거는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MBC보다 매출액이 더 커졌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 이제 뉴스마저도 나름대로 한국 언론들한테 국민들이 기대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가서 유튜브로 가서 인스타로 가서 외국 자본 기반의 예. 플랫폼에 거기에서 더 한다면 의존하고 있는 현실. 한국 언론은 이제 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의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언론 장악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글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들이 문제는 우리가 언론 통제를 받는다라고 할 때 대개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나치의 괴벨스를 생각하기도 하고 파시즘이다 뭐 이런 얘기도 꺼내는데 독재다라고 하는데 독재는 또 아직은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걸 보나파르트주의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보나파르티시즘.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마구 휘둘던 그때의 프랑스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운 거죠. 예. 뭐냐 하면은 국민이 뽑아버렸어요. 그 대통령을. 근데 대통령이 되더니 갑자기 국민들하고 약속한 걸 더 뒤로 밀어버리고 뭔가 제왕적 대통령으로 갑자기 돌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인 중앙 집권 통치를 강행하고 포퓰리즘을 막 뿌리면서 또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이데올로기로 꽉 찍어 누르면서 통치하는 것이 보나파르티즘. 그러니까 이제 보나파르트주의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뭐냐 하면 국민이 선출한
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나는 법으로 통치하는 이런 식의 레토릭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런 게 보나파르트주의가 횡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는 민족주의도 막 불타오르고 그런가 하면 군국주의도 불타오릅니다. 네. 전쟁 얼마든지 한번 해보자고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자유주의도 불타오르는데 독재도 불타오르고 혁명, 반동, 공화정, 엘리트주의 잘 사는 사람만을 위한 정치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뭐든지 뿌려주겠다는 포퓰리즘 이게 기괴한 모습의 나라가 됩니다. 예. 보나파르트주의에 의해서. 지금 뉴스와 사회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렇죠. 모습의 단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보나파르트주의가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낸 건 이명박 정권 때고 박근혜 정권 때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전 근대적인 주술까지 겹쳐져서 결국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주술이 요새도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이제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었으니까 야당이 더 철저하게 국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바로잡아 가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글쎄요, 뭐 가만히나 있으면 될 것 과연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대통령이 당최 기자회견 안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브리핑룸에서 질문하지 마시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들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이. 아니 네. 우리는 언론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따져 묻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건 대통령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홀로 담화를 강행한다라고 지적한 언론사는 MBC, JTBC, MBN. 그 많은 언론사 중에. 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하는 것. 나폴레옹 때나 벌어졌던 제왕적 대통령주의가 정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침묵하는 언론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 언론 스스로가 자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역사의 시계바늘이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잘했는지 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예.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 네.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또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예. 언론 현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기자로서 마주하시는 10주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기레기라는 말이 간간히 쓰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기레기라고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게 이 세월호 참사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참사가 또 벌어진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참사가 있었고 잘못된 점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10년이 지났으면 10년 동안 우리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라고 반성문과 함께 그동안의 결과문을 내놓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세월호 10주기의 언론의 반성, 그동안의 반성한 성과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고 성찰이 없지는 않았어요. 뭐 약간 있죠. 약간 있었는데 사실은 언론 관련 기관이나 기구들 15개가 뭉쳐가지고 재난참사 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도 썼죠. 뭐 잘한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사실 재난참사 보도 준칙이 세월호 이후 1년 좀 지나서 만들어진 다음에 좋아진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이드라인이나 포토라인을 설치한 다음에 다들 지켜요. 네. 예전에는 막 밀고 들어가서 뭐 자기가 더 끔찍한 사진을 먼저 찍어 보내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또 시신이라든가 또는 유가족들의 너무 처절한 모습을 자극적으로 영상에 담아서 서로 경쟁적으로 내보내던 그런 태도도 좀 없어졌고요. 특종하겠다고 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엿듣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기억나시죠? 너 친구 물에서 못 나와서 죽었거든.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의 끔찍한 질문들을 피해자들한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럼 데스크들은 또는 경영진이나 이런 쪽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요. 취재 내보내기 전에 너 취재 보도 준칙 제대로 읽고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면서 내보내는 데스크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경영진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왜 들먹이느냐? 보셨지 않습니까? KBS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제작해서 방송하려기 직전에 그 선거하고 임박해서 하는데 하지 마. 8월 달에 해. 8월 달에라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왜 앞에 세월호 10주기라고 써 있는 거야? 그 말 지워. 그냥 모든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세월호 10주기란 말 쓰지 마. 왜요? 세월호 10주기는 정치적인 언어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선 기자와 PD들만의 인식으로 되는 일이 아닌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낮았습니다. 조금 낮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취재 현장에서의 기자들이 그래도 받아들이는 정도고 그 감수성은 조금 낮았지만 그러나 데스크나 경영진의 감수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명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의 감수성이나 인식 태도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뭐가 원인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쓰는 관행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 뉴스가 당시 투입된 경비 함정만 81척이고 헬기가 15대고 구조 인력이 200명 가까이 지금 물속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명밖에 없었습니다. 구조 인력은. 예. 헬기는 어쩌다 한 대 날아왔다가는 제대로 앉지도 않고 가버렸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대로만 쓴 거죠. 발표하는 대로 그래도 받아 쓰는 거죠. 근데 정부가 뭔가 구조에 온 힘을 다하면서 진실을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여론이 조성되길 기다리느냐? 아니잖아요. 네. 물타기, 꼬리 잘라서 저쯤에서 처리해버리기, 변명, 온갖 변명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로 내놓는데 언론이 그걸 받아 쓴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속보 경쟁이나 클릭수 경쟁 때문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막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 세력에서 갑자기 사인을 뭔가 보내면 프레임을 확 바꿔요. 네. 세월호 때 보셨죠? 갑자기 구원파가 나오더니 구원파의 유병헌 씨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수사 속보가 시시각각 쏟아졌어요. 계속 구원파. 세월호의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바라는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구원파 하다가 끝나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언론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당시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한 것도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근데 이건 가슴이 아파서 좀 얘기하기가 뭐한데 지금도 세월호에 대해서 연관 검색어를 치시면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종북 척결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까요? 글쎄 뭐 엄청난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면 8시에 뉴스를 시작하는 앵커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메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꽤 많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먼저 세월호 소식으로 8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되지. 이게 네? 그러니까 앵커 멘트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지금 안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북한에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고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세월호 같은 거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되는데 왠지 더 중요한 네. 뉴스라고 강조하는 그래도 듯하게 느껴지거든요. 세월호 조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뉴스가 있는데 그나마 이건 나은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으로 올렸잖아요. TV조선은 이렇게 쭉 북한 소식, 중국 소식 하다가 17번째로 세월호 소식이 들어갑니다. 예. 심지어는 중국, 북한, 김정은 하다가 그래도 세월호 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올린 방송이 있는데 그거 하면서 17번째로 밀어낸 방송도 있다. 이게 빅데이터를 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참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게 참사를 대하는 그리고 그 슬픈 유가족, 고통스러운 유가족들을 대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냐.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자기의 슬픔과 비통함마저 스스로 검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했다가는 또 북한하고 얽힌다든가 종북 좌파하고 얽히는 거 아닐까? 내가 내 아이들을 물속에서 꺼내오지 못했는데 그 슬픔과 비통함을 내가 스스로 검열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세월호 연관 검사고가 종북이 뜬다는 게 웬 말인가? 네, 정말 종북, 이런 생각이 중국, 드는데요. 청와대 촛불, 북한 외교 이런 것들이 뜨죠.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때는 좀 개선이 됐는가? 그건 뭐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사고로 써라. 뭐 헬로윈 참사로 하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예, 예. 있었죠. 희생자라고 쓰지 마라. 아니, 희생자라고 안 쓰면 뭐라고 씁니까? 사망자라고만 써라. 예. 추모를 하고 거기에 분향소를 만드는데 이름하고 사진 넣지 마라. 누구를 추모하는 겁니까? 아무튼 죽은 사람을 추모한다고만 해라. 그러면 뭐 영안실 넘버를 갖고 쓸까요? 시신 안치한 화암의 넘버를 갖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은 리본을 착용하는 건 좋은데 근조는 빼라. 아니 검은 리본에 근조자를 못 넣게 하는 이런 정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뭐 엄청나게 쏘아붙였어야 되는데 네. 넘어갔죠. 다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뭐 아쉬운 상황이지만 재난 보도 준칙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제정된 점은 나름 좀 의미 있는 성과로 짚어주시긴 했는데 아직도 여러모로 개선될 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떤 점들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점들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재난 보도 준칙이 만들어졌으면 교육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예. 수습 교육 들어가면 처음 입사했을 때 한번 하죠. 네. 그러고는 안 합니다. 요즘은 더 안 하죠. 왜냐하면 수습 기자를 잘 안 뽑아요. 다 경력 기자만 뽑거든요. 그런 태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재난 보도 준칙에 대해서 교육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아프고 참담한 사람들의 감수성을 조심조심 접근해서 신뢰를 먼저 쌓고 취재를 해라. 이런 교육이 없어진 거죠. 그다음에 물에서 일어난 사고, 불 때문에 일어난 사고, 산에서 일어난 사고, 도시에서 이태원 참사처럼 일어난 사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도 준칙도 각각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예, 취재 가이드도 라인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고 접근하기가 각각이 다른 상황이니까 그때 맞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고 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도 안 시키고 나온 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재난이 또 닥쳤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참 암담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NHK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토론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라고 했는데 밤 12시나 새벽 1시가 되면 왜냐하면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방송을 진행하면 어디 강당 같은 데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벌어졌을 때 방송할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다 끝난 자정이나 새벽 1시에 다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어느 지역이라면 어떤 식으로 유도 방송을 해서 피해를 줄일 건가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앵커 멘트를 할 때 앵커가 톤을 너무 높게 잡아서 사람들이 불안하겠다. 낮춰라. 톤이 너무 잔잔하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잔잔하게 담담하게 전할 일이 아니다. 앵커 멘트의 톤까지 조절을 해가면서 관련자들이 연습을 한다는 거죠.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하는 거네요. 이런 준비를 해도 참사가 벌어지면 당황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우리 방송 신문들은 걱정인 거죠. 네, 참 속보지상주의의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그 세월호 때 또 오보가 너무나 큰 우리 국민한테 충격과 이거를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은 당사자들이 당장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고 고통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 슬퍼해. 그런 식으로 슬퍼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을 언론들이 보호하고 나서줘야 되는데 언론들이 나서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희생자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사회에서 과연 희생자를 추도하고 언론이 그걸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지만 저도 공부가 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그렇습니다. 되는 시간이네요. 네, 정말 주의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